자,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씨, 오늘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기획재정위 소속이세요. 근데 저는 의원님이 과방위로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기재위가 네.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참 기재위라는 얘기하니까 참 좀 터무니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과방위 신청을 네.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 네. 또 과방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방위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네. 그게 또 이상한 일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입법부 네.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지금 북한처럼 북한 노동당처럼 일당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의 일당. 네. 국민의힘도 물론 네. 제1야당으로서 110석 존재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네.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 거는 기재위 네. 배속이 이제 공식적인 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 되냐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답변이 좀 길어지는지 몰라도 제가 씩씩한 국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우원식이라는 사람이 예. 사실 그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어지잖아요. 본인이 탈당을 그렇죠. 해가지고 국회의장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중립을 지키라는 거죠. 예, 중립을 지키라는 의무로 균형 있게 예.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예. 이제 탈당을 해서 중립이 되는데 저는 우원식 생각하면은 민주당 의장, 네. 민주당 국회의장 이렇게 네. 생각이 되지 네. 중립적인 국회의장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저는 조정식 국회의장한테 상당히 제가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분이 예. 이제 예. 좀 합리적이다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달라질까 네. 국회가 좀 달라질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자기네들이라고 할 때 벌써 네. 조정식 의장도 민주당 네. 소속이다. 네.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서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렇죠. 또 7개만 남겨놓고 국민의힘 니네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는 그런 그 메시지로 밖에 저는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를 기재위에다가 척하니 배속을 시켜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영구적인 거는 아니라고 네. 보고 저는 씩씩한 음. 대한민국 국회 네. 우원식 조정식 네. 씩씩한 그 대한민국의 국회가 네. 조금 더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의원님은 한국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 이런 타이틀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재민이한테 물어봤어요. 네. 우리 이진숙 의원의 매력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네. 저도 궁금한데요. 예, 독보적 스토리와 돌파력. 그러면서 이 한국 최초 여성 종군 기자로서 걸출한 현장 커리어가 큰 상징 자산이다. 이런 의견을 줬어요. 야, 그러니까 91년도에 걸프전부터 해가지고 뭐 소말리아 내전까지 다 가셨다면서요? 제가 예. 이 지점에서 하나 약간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저도 뭐 사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로 기록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대구에 가서 선거 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영남일보 어느 간부 한 분께서 영남일보에서도 그 6.25 전쟁인가 취재를 하신 분이 여성분이 한 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이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저에게는 과분한 그런 평가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 실종 시대에서 제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민이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매력 포인트를 일단은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을 돌파하는 대담함, 그 다음에 강인한 생명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관료 출신이나 보통 정치인들에게는 없는 독보적인 서사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도 그래서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대를 해주시는 분들께 참 감사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네. 조금 전에 그 돌파력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가볼 생각이고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바깥에서 활동을 하다가 국회 안으로 마침내 입성을 했는데 바깥에서 보던 국회하고 막상 안에 들어가서 보는 국회하고 어떤가 이런 점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담장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국회 담당은 높죠. 담장은 아니 우리 그 박 앵커는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계엄 때도 보면 넘어갔죠. 의원실 당시 의장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담장이라는 것은 수사적인 표현으로 제가 사용을 한 것인데 바깥에서 국민들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시대, 터무니없는 입법 이런 것들을 좀 막아달라. 심지어는 이재명의 그 공소 취소까지 있지 않습니까? 추진돼 왔지 않습니까? 6.3 지방선거 이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막아달라. 이런 주문이 아주 대단히 강력하고 목소리가 거센데 막상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분노하고 의원들이 분노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행동, 액션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여망,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국민들과 이 국회의원들 간 이 사이에 담장이 높다. 그런 말씀을 식으로. 드립니다. 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유시민 씨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 매불쇼인가 거기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친명계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선을 넘었다. 그런데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이른바 검찰 개혁, 기소하고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키아벨리식으로 이것도 이제 본인이 국민에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적어도 어떤 보안 수사권 일부를 행사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강성 지지 싫어하니까 그거는 밑에 사람들한테 시키고 본인이 이제 발을 뺀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그 개딸의 그 영향력이라 그럴까? 개딸들의 그 말빨 이게 저는 그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는 최우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우리 그 우파가 국민의힘이라면 이것도 좀 제가 약간 수사를 변해서 사용하면 민주당은 개딸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재명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민주당이라는 이 당에서는 방송 3법 아주 일찌감치서부터 2024년부터 방송 3법을 고쳐서 뭐 우리 박 앵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에는 그 직원들이 말하자면 사장 뽑는 절차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정상적이라고 그럴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추진했던 것은 시청자 위원들도 사장 이사회를 뽑는 그 멤버로 들어가고 아주 다양한 미디어 학회 관련 학회 이런 데서 뽑을 수 있도록 숫자를 크게 늘리는 그런 시도를 2024년부터 했는데 어쩌면 그 이전부터 했었죠. 했는데 그게 이제 거부권에 막혀가지고 이제 부결됐었는데
제가 국무회의를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민주당에서는 방송 3법을 자기네들 입맛대로 맞게끔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네. 대통령은 좀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이제 파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발언을 네. 했는데 너무 급하게 갈 필요 없다. 그리고 방통위 의견도 한번 내봐라.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저하고 좀 크게 부딪혔죠. 사실상은. 네, 네, 네. 왜 뭐 당신 자기 네. 정치 하려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하면 대통령 의견하고 이 민주당 의견 이제 최민희를 필두로 하는 강성 민주당 의원, 예, 네. 강성 지지층 의견을 반영하는 예, 강성 예. 의원들 의견이 부딪혔는데 결국은 최민희파 말하자면 개딸파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네. 심지어는 이제 방통위 설치법까지 바뀌면서 제가 뭐 자동 면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뭐냐? 아, 이재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대통령이라면 국군 통수권자에다가 네. 정부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네. 그런데 개딸한테 밀리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거의 기시감을 느끼게 되는 게 네.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파악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애시당초 보안 수사권 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를 했었죠. 예. 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왔느냐? 보안 수사권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개딸한테 이재명이 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송법에 있어서도 방송법 때도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좀 천천히 가자. 네. 라는 식으로 했지만 결국 개딸이 이겼고 네. 이번에 보안 수사권도 말하자면 개딸 세력이 이기는 거예요. 다만 이제 거기에 사건이 하나 나타났죠. 네. 장윤기 사건. 네. 나타나서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심지어 뭐 개딸 세력 개딸들도 경찰이 뭐 아버지 경찰이 또 그 큰 삼촌인 경우에 네. 이런 식으로 서로 뒤봐주고 수사팀장이 뒤봐주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겠습니까? 예. 예, 보안 수사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시민 씨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간다는 거는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뭐 ABC로 봤을 때 결국 그 대통령이 속마음은 이른바 그쪽 진영의 핵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좀 다른 길을 간다는 걸 비판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마키아벨리식으로 일체를 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여성 생리의 문제라든가 최근에 보면 뭐 만기칠남으로 다 그 SNS로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단일 ETF 때문에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서 오늘도 좀 7,000 아래로 코스피 지수가 아주 추락해 버렸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또 고환율 문제라든가 환율 같은 거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할 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1달러에 1,400원이 넘으니까 국민 재산이 달러 베이스로 15%가 줄었다면서 도표까지 그려가지고 엄청 질타를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말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씨가 그 지적한 그 부분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본인 생각을 정확히 들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뭐 문조털레우라는 그 네. 표현도 있기는 있지만 조금 전에 이제 그 박앵커 말씀대로 네. 강성 지지층하고 왜 다른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그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강성 지지층한테 끌려가기 때문에 저는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싶거든요. 조금 전에 그 지적하신 대로 그 단일 그 ETF도 마찬가지고 그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희한하게도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한 번도 언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녹화하는 이 시간까지도 없는데
뭐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면은 같은 그 광주나 이제 광주라고 예. 하면 광주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스타벅스 배재고 예. 사태 관련해서 예. 배재고는 이제 참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스타벅스 탱크들이. 관련해서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는 그런 취지로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걸로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장윤기 사건, 여성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힌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네.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언급을 해야 하죠. 거기다가 네. 경찰인 아버지, 네. 경찰인 큰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관여했는지 우리가 지금 상당히 크게 관여했던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수사팀장하고의 그 연결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과 이 범인과의 그런 관계들.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대통령이 언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개입하면 국민들이 더 박수를 쳐줄 텐데요. 박수를 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제가 뭐 굳이 그 광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 언급을 하지 않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광주라는 지역 때문인지 아니면 경찰 수사권, 경찰에서 수사권 종결하는 권한을 경찰이 가야 된다는 그 개딸들의 주문 때문에 아무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지 몰라도 아주 기이하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개별 기업의 그 홍보가 뭐 잘 됐다 잘못됐다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기이하죠. 근데 저는 언뜻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강용기 사건이 이제 여고생이 뭐 이제 새벽 0시 때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여고생은 단지 집에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집에 갈 뿐이었는데 그렇게 참혹하게 어떤 성폭행의 피해가 돼서 결국은 이제 세상을 이제 등지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경찰이 살인자 편이었다. 모든 증거를 다 조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대통령이 사실 건드려 주면은 보안 수사권 본인이 정말 보안 수사권을 부분적으로 존치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인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고밖에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묻은 사건들 제가 이제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들 대통령이 묻은 사건들은 다 뒤에 팔로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그 처리라고 하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졌을 때 월드컵에서 졌을 때 뭐 지도자를 무능한 지도자를 뽑아서 이런 사태가 뭐 있었다는 둥 하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홍명보가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린답니다. 그 불려놓았잖아요.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경찰 수사도 또 착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중요함도 있지만 어떻든 대통령이 언급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이제 다른 행동들이 조치들이 따라 붙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잘 아시는 대로 대통령 스타벅스에 대해서 뭐 사람의 탈을 쓰고 하니까 이게 스타벅스가 사실상 5.18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5.18을 모욕하는 것처럼 되니까 이 선수들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출전 금지를 징계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이런 조치가 뒤따라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장윤기 사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고생이 제가 참 그 사진을 보고서 정말 마음이 더 찢어지는데 좀 전에 부모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경찰이 살인자의 편에 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을 정말 첫 번째 보루가 경찰이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그 단계별로 보면 우선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경찰인데 누구를 믿고 이제 우리가 밤길을 다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협잡처럼 보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오히려 이게 실패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유시민 씨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말한 부분하고 반대로 가야지 그렇죠. 예, 맞아요. 실패로 가지가 않는데 지금 이제 계속 개딸들한테 끌려가면 네. 저는 이재명은 반드시 필패의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제 세관 마약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뭐 이제 그런 의심도 했었고, 뭐 심지어 그런 소문까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네. 했다는 설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백혜룡 경정 그런 의심을 표하는 사람을 거기 수사팀에 배치하라는 식의 어떤 명시적인 지시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백혜룡 투입해서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예. 근데 정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개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광주 여고생 억울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 시점까지도 언급을 안 한다? 아, 정말 대단히 기이한 일이죠. 대통령이 힘이 저는 뭐 빠졌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리고 좀 전에 그 박앵커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주가 지수가 7천 8천까지 가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뭐 본인이 뭐 스스로 자기 치적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이제 부인을 하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뭐 직간접적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대통령의 치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가 지수가 7천, 8천 치솟을 때는 마치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또 주가 지수에 대해서는 또 별로 언급을 하지도 않아요. 언급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 뭐 아무리 정보통신망법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의 수갑을 채우지는 못하겠죠. 배제고등학교 학생들은 징계를 받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정권의 그 주요 인물들은 다 아마추어들이다. 아마추어들이다. 우리가 그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차이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아마추어는 좀 철학적 개념으로 하면 좀 즉자적으로 행동한달까? 그러니까 그때 그 뭘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프로는 좀 멀리 내다보고 철학적으로 하면 대자적이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 즉자 대자 진짜 그 아주 고차원적인 그 개념이 나는데 저는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그 구분하는 가장 그 중요한 거는 돈이거든요. 프로는 자기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돈을 받고 아마추어는 돈을 받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상금도 받고 메달도 받고 할 수는 있지만 프로는 자기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가야 할 자리에 아마추어들이 가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뭐 호텔 경제학이다, 그 단일 종목 ETF다 해가지고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참 이 광주에 계시는 시청자들은 박수를 쳤을지도 모르지만 이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호남 지역에, 광주 지역에, 광주 전남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지만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원래 순서는 이제 부지 일단 이런 정책을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정부나 그 객관적인 검증단에서 심사를 해서 여기 전력은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전력, 인력, 물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전력도 충분히 공급이 되고 물도 공급이 되고 또 인력들도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적절하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발표부터 먼저 하고 또 이 회장들이 나타나서 대통령 손잡고 대통령 또 800조짜리
90도 절하고 이런 것들이 네. 과연 이 실현 가능성이 있나 굉장히 국민들이 의심을 네. 할 정도의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마추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실패에 대한 그 결과는 국민들이 다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른바 여권 이제 본인들이 표현할 때는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흔히 칭하는데 이 세력들이 완전히 지금 쪼개져서 굉장히 네. 싸우잖아요. 이번에 뭐 유시민 씨 발언도 그 맥락에 이제 같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아마추어라고 하지 않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는 쪽에서는 악마추어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조어 능력이 정말 그러네요. 예, 아마추어가 아니라 악마추어다. 저는 이제 아마추어다 프로다라는 것을 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쪽 진영에서는 네네. 이미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약간 좀 비난한달까요? 그런 네. 용어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여권 지지층이 극심하게 분열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도 평택을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대표 선거전에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송영길 의원하고 지금 이 정청래 의원 사이에 네. 거의 뭐 과거 같으면 역격질이고 이거 목을 잘랐어야 된다고 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은 좀 전에 유시민 씨 말씀도 하셨고 송영길 씨 말씀도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데 참 권력은 네.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 지금 예. 저는 뭐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쪽 진영은 네. 민주도 없고 저는 진보도 없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 시청자들께는 네.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싸우는 그 형태도 그렇고 보면 그리고 그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나경원 간사 선임하는데 추미애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민주당들만 의원들만 투표를 해가지고 예. 나경원 간사 선임을 막았잖아요. 예, 안 해줬죠. 예, 민주가 맞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검찰의 보안 수사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특수부 사건이 아니라 예.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인데도 네. 불구하고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그 유시민 씨가 속한 그쪽 진영에서는 보안 수사권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네. 하는 이 형국이 저는 참으로 민주적이지도 않고 진보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진짜 미스테리한 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 유지라고 돼 있고 정성호 법무장관 쪽에서 보안 수사권으로 발굴해낸 그러니까 잘못 처리됐던 사건을 제대로 다룬 그런 백서까지 내고 그랬는데 또 이 총리였던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에 올라탔잖아요. 근데 당대표 선거 나오면서 지금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이 똑같아졌어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나의 철학이었다. 이런 건 정말 어떻게 보세요? 아무리 정치가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참 네.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거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먹이라고 할까 그걸 먹기 위해서는 참 그동안에 그 본인들이 입고 있었던 최소한의 권위, 최소한의 존엄 이런 것까지 벗어 던지겠다는 거죠. 네. 그 개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다. 내가 입고 있던 이 옷도 벗어 던질 수 있다. 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엊그제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 지난 2020년인가요? 그때 있었던 그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의 피해자가 가림막을 하고서 그 세미나 현장에 나타나서 증언을 했거든요.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당초 경찰 수사에서는 이제 단순히 그 폭행, 네. 상해 혐의로 이제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검사가 담당 검사가 보안 수사를 네. 지시를 해서 네. 이제 그 강간 혐의까지 네. 이제 그 더해졌거든요. 네. 근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그 돌려차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정신을 잃어서 네. 그런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걸 이제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네. 나중에 검사가 이제 그 1심에서는 그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 네. 2심에서부터 검사가 이제 DNA 검사 바지에 대한 DNA 검사를 요청을 해서 그게 재판부에서 예. 받아들여졌고 예. 결국에는 이제 이 가해자 예.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한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무슨 정치 사건이고 말하자면 이 인지 사건, 특수부 사건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당할 수 있는 나도 너도 이웃집 사람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네. 이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예.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세 사람 모두 다 보안 수사권 필요 없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게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뭐 누가 당대표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다 눈앞에 다가온 8월에 예. 다가온 그 당대표 선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에 주장을 했던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신념까지 참 그 초계까지 버린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네. 예.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 하신 분인데 그분 이제 글을 가끔 올려요. 근데 그 되게 무서운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무너진다면 그 시작은 이 보안 수사권 폐지가 될 것이다라고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최근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한 일이 보안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했어요. 110명이 다 전원 그 동참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도 물론 동참을 네, 네. 했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참 장윤기 사건에서 안타깝게 이채원 양인가요? 네. 사망했는데 참 정말 참 그 꽃다운 나이에 네. 목숨을 잃었는데 그래도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 건진 게 있다면 네. 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없애려고 했던 그 보안 수사권을 그래도 건질 수 있는 네. 유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고 남기고 갔다는 점에서는 네. 참 그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참 제가 말하는 다행이라는 것은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이 논란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당론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그 말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 특히 이제 이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전 사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어야지 그 사건의 피해자 특히 이제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조금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라고 할 경우에도 그냥 경찰에서 저도 사실 수갑도 차셨잖아요. 수갑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사건에서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명해서 경찰에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만약에 이 보안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 저는 그냥 예를 들어 기소 의견으로 그냥 재판에 넘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재판에 넘겨지면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뭐 대법까지 무죄를 받더라도 대법까지 가더라도 비용과 시간과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다행스럽게 검찰에서 또 보안 수사를 하라라고 이제 네. 사건을 되돌려 보냈단 말입니다. 네. 이것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만 보더라도 이 엄청난 그 피해,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그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보안 수사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교하는 글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도 그랬고 자유투 파병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그다음에 한미 FTA 사실은 진영 내에서 반대하는 거를 이제 치고 나갔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영을 배반했다고 볼 수도 있고 배신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지율이 4%까지 폭락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평가받는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참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충고를 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조언을 줄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이야말로 사직생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방송법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도 이재명한테는 분명히 이재명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바르게 판단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밀어붙여서 그 실현을 못하고 그냥 끌려가 버렸다는 데 아쉬움을 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3법의 경우에도 본인은 시간을 두고 가자. 지금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때 판단을 했고 실제로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도 본인은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본인이 노무현처럼 그때 당시에는 진영에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지만 후세에서는 그쪽 진영에서는 어떻든 뭐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에게도 아직 시간은 있다. 이재명에게도 후세 그 진영의 위대한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사직생의 정신을 지금 본인이 상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방송 3법 때 개딸들한테 끌려서 결국 지켜내지 못했고 또 끌려갔고 지금 이제 공영방송 저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마찬가지로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안수사권 없어지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끌려간 줄밖에 없어. 이건 개딸들이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 무능한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방송사법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호 수석이 지금 이제 강원지사가 됐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비슷한 질문을 했었어요. 방송 3법.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니 뭐 KBS, MBC랑 누가 되는가 관심 없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언론에 뭐 굳이 이렇게 대통령이 뭐 개입하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반대 논리에 또 끌려가더라고. 저는 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그 관심 있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법 3법을 그렇게 급하게 처리를 안 하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방송법에 따르면 KBS 뭐 물론 이제 이사회에서 다 선임을 하게 되지만 어떻든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이 조금 더 쉽게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히려 더 천천히 가고 싶었지만 개딸들이 밀어붙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무회의에 오세훈 시장이 갔는데 아시겠지만 그 이 총리가
좀 발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료로 내달라고 서류로 내달라고 얘기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시장 당선 축하드린다 하면서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부동산 관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뭐 못하겠어요 사실. 근데 우리 의원님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할 때 말씀 다 하셨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이거 돌파했어야 합니까? 아니면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거 이제 끝나고 나서 기자들 공개 브리핑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못하게 막았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뭐 경로까지는 당하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한 두어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 3특검 관련해서 네. 최상병 특검, 그다음 김건희 특검, 네. 소위 또 내란 특검 해서 그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때는 다 그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과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들어와서 다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됐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그랬고 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나를 뽑아준 분들뿐만 아니라 뽑아주지 않은 분들의 대통령까지 되겠다고 통합 정신을 강조를 했는데 만약에 이 특검을 통과시키기 여기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게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통합 정신에 어긋난다. 이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제가 몇 번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만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방송사법과 관련해서는 개딸하고 이재명 간에 아주 이렇게 다른 의견이 좀 충돌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하니까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만하세요 그러고 옆에서 또 김민석은 김민석도 또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는 경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실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또 다구리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대요. 집단 공격하는 걸 다구리한다 그러죠. 그러면 한 명만 두 명만 했네요. 근데 자기 정치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비공개 국무회의 때 얘기했던 걸 왜 외부에 가서 얘기하냐고. 제가 국회에서 할 수 없이 쪼여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래서 또 국회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 진실을 은폐하는 게 되니까. 질문을 받으면 답변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랬더니 막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고 아니나 다를까. 그다음부터 국무회의 나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근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보니까 역시 본인이 듣기 싫어하는 하여튼 이분은 하여튼 이 사람은 자기가 불편하거나 듣기 싫은 주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라 그러면 그게 왕이죠 왕. 거기 앉아 있는 장관이나 서울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신합니까? 다 민주주의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더 강하다고.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뭐 정확하게 해서 또 정보통신망법으로 저를 또 걸어 넘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 선출 권력이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게 했어야죠. 왜 막습니까? 그걸 왜 입틀막 합니까? 그것도 자기가 불편한 부동산, 자기가 불편한 보안수사권 그렇게 다 입틀막 하면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왕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왕정국가입니까? 정말 기이한 사건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선출 권력이 우위다. 임명된 직책보다 그걸 부분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저는 참고로 절대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역할만 다르고 주어진 권한이 다를 뿐이지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래서 이 헌법 정신에 비춰 보면 거기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책도 뭐 선출직이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그래서 이제 그 헌법기관을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도 공직자로서 국민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성남시장 하거나
경기지사 할 때까지만 해도 대리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선출된 공직자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사실 종이죠, 종. 국민의 종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의 모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왕과 같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는 일들이 보면 나는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니 왜 그 국무회의에 참석 시켜놓고 배석자도 발언권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는 그 배석자지만 제가 어떤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은 없어요. 그렇죠. 의결권 없죠. 없지만 발언권은 있거든요. 발언권은 있죠. 예. 근데 왜 그 오세훈 시장을 그 배석자로 앉혀놓고 왜 발언을 못하게 하죠? 아니 그러면 왜 참석은 왜 시킵니까? 제가 시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참석할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 배석자 서울시장은 당연히 어쩌면 1,000만 명이 가깝으니까 당연 참석 멤버가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야죠. 왜 대통령이라고 막습니까 그걸? 저는 진짜 아쉬운 대목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인데 태도 논란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뭐 부동산 정책에 있어 과거 문재인 정부가 크게 실패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게 국민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가 어찌 보면 부동산 문제의 머리와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실질 경험자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들으면 이 부동산 정책을 낼 때도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 아니, 그게 참 미스테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워낙 또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국무회의도 제가 그때 참석했을 때인데 그 국무회의 담당하는 사람한테 국무회의도 공개하는 걸로 한번 추진해봐라. 그래서 국무회의를 공개를 하잖아요. 그렇게 공개를 한다고 본인이 결정했으면 당연히 그 발언권을 가진 사람한테도 발언권을 줘야죠. 본인만 잘나 보이고 본인만 추앙받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왕의 정신이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이 왕정국가입니까? 왕정국가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영국이 입헌군주제잖아요. 입헌군주제고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상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권력 기관이나 실질적으로 통치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앤드루 왕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해서 그 혐의로 자기도 박탈당하고 그렇죠. 왕가의 그 가족 왕손들이 추방됐잖아요. 가지는 모든 권한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그 왕정국가도 그런 판에 지금 이 엄연한 21세기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왜 입틀막을 왜 시키는 겁니까? 그것도 서울시장 배석자한테.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참여했던 그 국무회의에서 놀라운 장면은 초고가 주택 보유세 관련해서 의견을 물었잖아요. 즉석에서. 뭐 저는 전체적인 뭐 생각을 이렇게 그게 전체적인 생각은 아니고 이제 일부 보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다고 하니까 뭐 그분들의 생각을 부분적이나마 뭐 들여다보는 시도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 방송을 보는 사람은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소통의 형태처럼 보이는데 오세훈 시장처럼 진짜 정보를 많이 분석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소통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양자 사이의 괴리가 좀 크다는 게 그게 좀 퀘스천 마크더라고요.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국회 안에서 느끼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하는 그 태도하고 또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하고 제가 높은 담장이 있다고. 그 괴리죠, 괴리. 괴리. 그 말씀. 약간 또 그리고 대응하는 태도가 이중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괴리는 이렇게 좀 그 사이가 벌어졌다는 거고 저는 이제 그 높은 담이 쳐져 있다고 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이재명 정권이 국민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저는 같은 참 그 실수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유시민 씨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실패로 가는 거예요. 국민들 목소리 듣지 않고
국민들한테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필패로 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계속 같은 얘기지만 그 호텔 경제학이라는 그게 예. 얼핏 들으면 참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보면 이게 뭐 돈이 순환하면서 대표적인 그 되지 않은 아마추어 경제학이잖아요. 참 그것조차도 참 창피스러운 그 사례이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국정을 접근하면 그거야말로 유시민 씨하고는 좀 의도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실패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결론은 같아진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1호 법안 되게 참신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재개정안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노란봉투법 그게 지금 논란이 돼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삼성 하이닉스 엄청나게 이제 영업이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노사협상 대상으로 올렸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과거 같으면 노란봉투법 있기 전에는 이게 경영에 관련된 문제고 이익을 나누는 방식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다른 대기업으로 또 퍼져나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발의를 하신 건데 핵심 내용이 뭔가요? 제가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전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망치자라고 망치자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전에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소리치면서 하청기업의 노조원들이 원청기업 사장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협상에 나서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참 많이 들어온 대로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은 365일도 모자라요. 계속 협상해야죠. 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SK 같은 경우는 하청기업들이 수천 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하면 기업 자체가 돌아가지를 않고 미래 비전을 생각할 여유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진짜 사장의 범위 그러니까 사용자의 범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거죠.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용자 범위 관련해서요. 이게 참 아이러니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원청 회사의 그 환경 미화원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도 당연히 이제 하청을 줘가지고 이제 그 청소를 하고 환경 미화를 한다 치면 거기에 원청 그 회사에 환경 미화 하시는 분들이 쉴 휴게 장소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분들의 근로 환경, 복지를 높일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면 오히려 이 회사의 이 원청 회사의 사장이 사용자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근로안전법 이런 거를 준수하면 할수록 원청 회사가 말하자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손해보는 그런 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보면 성과급 같은 그런 것들은 아까 좀 전에 박앵커 말씀하신 대로 노사협상 대상이 되지 않게 이거는 뭐 정말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영진이 결정하는 그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대체근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100%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업 같은 그 쟁의행위에 나섰을 경우에 지금 현재로는 경영진이 아주 위험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 대체 근로가 가능하게끔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란봉투법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발목을 잡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에 반도체에 이제 800조 집중 투자를 하는데 삼성 노조가 이거를 쟁의 사안으로 올렸어요. 내년도에 이제 이걸 하겠다니까 이제 노동부 장관이 뭐 그건 또 쟁의로 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 주제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참 이게 역사라는 게 재밌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추어적인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노란봉투법이 이번에 참 그 광주 전남에 제2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한 것도 아마추어적인 그 발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거 자체도 아마추어적인 발상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발목을 잡는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삼성 노조에서 70%인가 80%가 반대하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요? 서울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싶잖아요. 근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에서 인력이 다 수급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거기도 필요한 인재들이 일부는 공급이 되겠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이 삼성 근로자들이 광주 전남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주말 부부를 하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노조에서는 반대를 하는 이 상황, 이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엉뚱한 생각도 했는데 의원님이 내신 1호 법안에 그 개정안에 민주당이 좀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저는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을 마땅히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호 법안이 이 참정권 침탈 방지법 개정안입니다.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이 있는데 이 법안도 되게 신선하고 잘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림픽공원 그 현장도 가보신 거죠? 저는 물론 갔습니다. 6월 5일에도 가고 그 뒤에도 갔었는데 참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것보다는 또 고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다른 소를 집어넣었을 때 또 빠져나가지 않게 그런 것처럼 어떻게 그 고쳤냐 하면은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이제 뭐 지방선거의 예를 들었지만 어떤 지역에서 지방선거가 있다 치자 뭐 전국적이지만 어떤 특정 지역 A에서 지난 3회 투표율이 50, 55, 60 투표율이 그렇게 됐다고 치면 가장 높은 투표율 60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일정 수준 이상의 투표용지를 인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5%는 일일이 1년 번호를 인쇄를 해서 1년 번호를 기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해서 추가로 마련을 하도록 했다. 예비적으로. 예비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거를 중대범죄 중대 선거 관리 사고라고 규정을 하고요. 10일 이내에 이 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조치를 사실상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제 투표 용지도 충분하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게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시간만 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게 증거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즉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배상을 만약에 이제 그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제가 투표를 못했어요. 그럼 제가 배상을 사실상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배상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이게 중대 선거 관리 범죄라고 판정이 났을 경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송파의 그 잠실의 제2투표소에서 그 투표 못하신 분들은 이번 이 법안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르면은 자동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도 혼자 한 개인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을 받는 절차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예 이번 이 잠실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안에서 특별히 소급 적용을 받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참 신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번에 한해서 워낙 국민적 분노가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여야가 뭐 합의하면 되겠죠. 그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결국 의원님이 이제 미디어 현장에서 오래 계셨고 방송통신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 정보통신망법 그거를 이제 이거를 비판하는 분들은 일명 입틀막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이제 포함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아니,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처벌받는다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한데,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임시 조치제도, 그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은 손가락의 자유를 엄청 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댓글이나 뭘 올렸는데 이거를 누군가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포털 사업자가 굉장히 지금 이 벌금 부과된 것도 이제 부담스럽고 하니까 임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30일 동안. 예. 그러면 어떤 빅 이슈가 터졌을 때 저는 손가락을 통해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어떤 댓글로 의사 형성을 하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를 풍성하게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30일 동안 막아버리면 그 이슈 자체가 소멸돼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민주주의를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 정보통신망법, 예. 그 77 입틀막법이라고 불리는 예. 이 법에 대해서 심지어는 소위 그 좌파 언론 단체들도 다 반대해요. 예. 반대 이른바 진보 진영. 입장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주 그 적확하게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신 게 30일 동안 임시 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이슈 자체가 소멸돼 버린다니까요. 묻히게 되고 그게 이슈가 안 되고 그냥 그 슬그머니 그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장윤기 사건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나중에 굉장히 폭발력이 있게 갈 수가 있는 그런 사안들이 초기에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이제 권력이라고 하면 정치 권력도 포함되고 뭐 재벌 권력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30일 동안 블라인드 처리를 해보게 되면 오히려 그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저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참 그 뭐라 그럴까, 이 정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보면 네이버 출신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네이버나 그 구글 같은 그런 그 인터넷 미디어 그룹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보직에 그렇기도 하고 또 보면 이재명이 그 성남시장 때인가요? 제가 경기지사 때인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손가락 혁명군 성남시장 때 그렇죠.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있었어요. 그 손가혁이라고 하면서 손가혁. 본인은 이제 보면 뭐 소위 말하는 그 댓글 부대 그때는 뭐 합법적이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정권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를 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더 큰 문제는 허위 정보다 아니다 여부를 가리는 게 결국은 그 정부 산하의 심의 기구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지금 뭐 심의구도 형성이 안 제대로 됐는데. 구성이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서울대에 있는 무슨 연구소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언론사 중에서는 그 자격증이랄까? 그거를 갖고 있는 거는 뭐 JTBC밖에 없다. 근데 JTBC의 보도에 대해서는 편향적이다 느끼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더 제가 볼 때 좀 걱정인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정부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털 사업자들에게 사실은 이제 떠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포털 사업자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겁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신고만 하게 되면 댓글 차단해 버리고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일 블라인드 처리라든가 일단 그 소위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헌법상 표현된 표현의 자유도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이 법은 위헌 심판 한번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제가 듣기로 위헌 청구를 어디선가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오랜 논쟁은 그거 같아요. 예전에 뭐 모두가 거짓말이한가? 뭐 옛날에 이제 그 사전 심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가요에. 그래서 뭐 서태지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김추자도 그랬고 그랬는데 그거 제가 그 과거 기록을 보니까
그때 이른바 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 위헌적이라면서 가장 반발했던 정당이 민주당의 이제 과거 전신 정당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노무현 변호사, 그다음에 천정배 변호사 이런 사람도 그 소송을 수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 비판했고, 그래서 이게 위헌 심판을 받았어요. 네. 사전심의가 없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른바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것도 사실은 좀 유사하지 않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인가 발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이 언론인 기자 출신이잖아요.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어떻게 이런 법을 발의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허위 조작 정보 이걸 누가 가려내며 1차적으로는 플랫폼 기업에서 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 판정이라는 게 허위다 조작이다 이렇게 결정을 최종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그 플랫폼 기업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가리기부터 하겠죠. 가려놓고 나중에 이제 그 기관 아직은 제대로 구성도 되지 않은 그 기관의 그 판정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다가 보면은 사실상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여론으로 형성될 수 있는데도 이미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파묻혀버리고 그렇죠.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 자체를 억누르는 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명예훼손 아까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예훼손이나 그 모욕과 관련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형사법으로도 충분히 형법에도 다 있어요. 가능합니다.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참 오늘 이야기를 대담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저에 대해서 어떤 그 유튜버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그 종군 기자를 했는데 종군 기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현장 전쟁 그 현장에 가지도 않고 호텔 방에서 외신 기사만 뺏겼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정말 저의 일생과 관련된 저의 직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해서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해서 2심까지 벌금형을 받아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대법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고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현재법으로도 커버가 가능하고 제가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이걸 또 아이러니컬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거 다시 한번 해가지고 10억 정도 뭐 과징금을 물려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 유튜버 저에 대해서 그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그 유튜버에 대해서 참 관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현재 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과잉입법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강경화 주미대사가 급거 귀국을 했어요. 불려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 구구를 우리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다음에 약간 좀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이런 이슈하고 첨단 반도체 이제 광주 투자한다 보니까 미국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인가요? 미국에 투자해라. 그다음에 3,500억 달러 왜 이재명 대통령 처음 트럼프 만나가지고 이제 합의했잖아요. 그때도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게. 근데 왜 이게 진척이 없냐? 근데 요 부분도 이제 좀 워싱턴 특파원도 하셨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거 세 가지 건드리고 있는 건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한미 관계.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위험하죠. 그리고 그 해외 공관장 회의가 아니면 이런 그 외국 대사들이 한국에 귀국하는 게 아주 대단히 드문 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걸 보면 지난번에 참 저도 그 청문회 잠깐씩 지켜봤습니다만 쿠팡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무조건 쿠팡을 두둔할 이유는 없고 모든 법이라는 게 또 어떤 뭐 범죄 행위 또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 위법 행위에
한해서 위법행위 한 부분만큼만 처벌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게 공정한 그게 거죠. 법의 예. 정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개인 신상 정보 이것들이 이제 유출이 돼 그걸 유출시킨 뭐 범인이 중국으로 도망가고 뭐 그 랩탑이 어떻게 사라지고 뭐 중국에 보내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 부분만 과징금을 매기든 또 처벌을 하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혹시 그 박영커도 그때 당시에 청문회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스톱 그랬나 그 말 좀 하려고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뭐 그만하세요라는 의미로 뭐 스탑도 아니고 스톱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굉장히 험한 약간 좀 모욕감을 느낄 만한 아주 큰 모욕감을 느낄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죠. 욕설 비슷한 것도 나오고 아주 그 막말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저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만 흔히 참 보는 일들이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 하원에서도 청문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미국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이제 그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 왜냐하면 그 만약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처벌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야 하는데 그 이상으로 심지어는 쿠팡에 대해서 영업 정지 내지는 문을 닫게 하는 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나왔던 걸로 제가 그런 취지의 발언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처벌만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해서 문을 닫게 한다? 이거는 맞지는 않죠. 그래서 쿠팡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구글에 대해서도 그 과징금이 의결이 돼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 과징금이 우리나라 기업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과도하다. 과도하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강경화 대사가 귀국한 것이 본부에 뭐 또 이재명의 어떤 지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저도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 그것도 이제 완전히 스톱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내 문제 관련해서 그 최근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되게 이제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단의 시작이 추경호 대구시장 관련 재판에서 진술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제일 먼저 초창기에 이제 그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그 부분을 한동훈이 쓴 책에서도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걸 이제 제대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제 패널들이 뭐 진짜 그 막말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던가라는 침해라는 얘기가 나온 그 취지로 얘기가 나왔다고 하대요. 근데 이 발언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입당 자체가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동력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그 분석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제가 그때 당시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이었으면 참 제가 뭐 핸드폰만 열어보면 누구한테서 어떤 문자가 온 게 확인이 되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안철수 의원만 그 문자를 받았던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 공식적인 문서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이제 110명이 됐지만 107명의 김상욱 의원이 이제 저쪽으로 나가고 나서 107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 107명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나서서 우리가 받은 문자는 몇 시 몇 분에 뭐 10시 44분인가 뭐 해서 이런 문자들을 받았다라고 조금 그
증언을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논란이 팩트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좀 잦아들 것 같고 제가 제가 그런 그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제가 그 부적절할 것 같고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안철수 의원은 뭐 없는 이야기 할 사람은 아니다. 비교적 이제 정직하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죠. 안철수 의원이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재밌는 여론조사가 나왔던 게 최근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이게 국민의힘 당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를 묻는 그 설문조사를 약 2,000명 정도 주원 CNI가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보수 중도 진보 할 것 없이 부정적 의견이 거의 뭐 53, 58, 6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 의견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온다고 보세요? 저는 당에 계시면서 저는 일단 그 당이라는 것이 또 특히 11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이 또 지금 보통 기관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본다면 그 기관 안에는 지도부도 있고 그러니까 당 지도부도 있고 원내 지도부도 있고 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여러 그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국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지만 한 정당도 그런 그 기구들이 있고 조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언론에서 언론 참 우리 박 앵커도 잘 아시는 대로 싸움 좋아하고 또 불구경 좋아하고 전쟁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뭐 좋아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왜 좋아하냐라고 할 때 시청률, 청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정치의 경우에는 싸움을 시키는 역할을 제 생각에는 최근에 우리 나라 언론이 좀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부적절할지 몰라도 부추기는 그런 측면이 있다. 싸움을 부추긴다. 거기다가 이제 또 지금 이제 100만도 넘겠죠. 백화제방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1인 미디어들도 굉장히 많고요. 유튜버들도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매일매일의 이슈가 장동혁이 어떻다, 한동훈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대결 양상 싸움을 부채하지만 시청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또 그 구독 수, 조회수도 높아지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만입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의힘이라는 합법적인 정당이 그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가 만약에 그런 그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배현진 의원도 또 돌아왔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 가부간에 그 떠나서 절차를 거쳐서 징계가 확정됐다면 사실 뭐 거기서 끝나야 된다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자꾸만 이제 이 징계에 의해서 출당된 제명된 그분을 언급하면서 지금 얘기가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장동혁 사퇴, 한동훈 복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언론 그 이론에도 그런 게 있지만 한 1시간짜리 60분짜리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선시대 역사물을 하는데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한 3분에 한 번씩 히틀러의 얼굴을 아주 짧은 프레임으로 집어넣으면 그 히틀러라는 그 사람이 잔상에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장동혁 언론의 거의 모든 언론입니다. 장동혁하고는 사퇴라고 이제 검색어가 나오고 이제 그
어구가 많이 예. 같이 등장하니까 한동훈은 복당이라고만 예. 이렇게 네. 플러스가 되잖아요. 장동혁 플러스 사퇴, 한동훈 플러스 복당. 이렇게 이제 요거 자체가 프레이밍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 예. 용어를 그렇게 예. 붙인다는 예. 거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시청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장동혁은 사퇴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한동훈은 복당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내용 둘 다 논란이에요. 예. 굳이 이제 치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시청자나 독자한테 주입되는 거는 아, 장동훈 사퇴해야 돼. 한동훈은 복당해야 돼. 이렇게 이제 심는 것이 언론의 도리인가 정도인가. 저는 그 문제를 지금 정말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예. 이 합법적인 이 정당이 예. 법에 의해서 네. 기준에 의해서 당헌 당규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준석 의원님은 MBC 뭐 기자로 시작을 하셨고 그 이제 보도본부장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MBC도 엄연히 공영방송이잖아요. 뭐 KBS뿐 아니고. 그런데 그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게 공정한 보도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꽤나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절대 불공정하다고 절대하고 예. 불공정하고 예. 이게 참 그 어구가 맞지는 않습니다. 절대 뭐 않다가 예. 나와야 되는데 절대 공정하지 않다고 보죠. 그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제가 2012년에 그 홍보국장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하고 맞섰지 않습니까? 예. 맞섰고 MBC 사상 뭐 저의 평가니까 최초로 170일 파업 때 사상 최장 파업 때 노조가 손들고 들어온 그 파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물론 뭐 다른 경영진도 있었고 같이 싸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민노총한테는 제가 손봐줘야 될 대상 네. 아마 뭐 그 저는 뭐 5명 안에 예. 들어가겠죠. 예. 특히 예. 언론 출신에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참 민노총이라는 그 집단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뭐 네. 이제 그 네. 대단히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박앵커도 네.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비슷하다고 보는데 끝을 봅니다. 이 사람은 안 돼라고 네. 이제 그 낙인을 딱 그 찍었을 타겟팅을 딱 때는 한다는 거죠. 낙인을 찍고. 뭐든지 이제 만약에 제가 한번 당했던 거는 언제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제가 언론 특보로 이제 그 임명이 됐거든요. 뭐 그때는 거의 제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뭐 상당히 강했어요. 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 언론노조가 반대 성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보 자리 주지 마라. 그렇죠. 그 언론 특보 자격이 네. 없다 하면서 이제 그 성명서를 내니까 네. 그때 당시에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중요한 위치에 있던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진 사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자진 사퇴 하셨죠? 그래서 안 했죠. 안 했어요? 네. 그래 자진 사퇴를 제가 안 하고 제가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하면 어떤 그림이 되느냐. 민노총이 그 프레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민노총이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대로 된다는 게 되잖아요. 네. 저 자진 사퇴 안 하고 저를 해촉해 달라 그랬어요. 저 자진 사퇴 못 한다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해촉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대로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뭐 민노총에서 와가지고 그 언론노조에서 와가지고 인사청문회장으로 청문회 할 때도 이렇게 방해받지 않았나요? 그때?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려 그러는데 피켓 들고 고함치고 그때도 엘리베이터에서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방통위 그 인사청문회 준비단 그 간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기 청문회장 앞에 그 언론노조에 와가지고 그 입장 방해하려 그러는데 어디 딴 데 가서 좀 피신해 있다가 피신해 있다가 들어가시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냥 가자. 그때도 이제 정면 돌파하신 거네, 그죠?
할 수밖에. 저 사람들은 네. 절대로 안 간다. 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네, 내가 네, 네. 피했다가가. 그래서 제가 정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그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도 소위 검증 보도를 한답시고 얼마나 터무니없는 보도를 많이 냈는지는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인숙 의원님은 이제 그 여성 종공 기자 뭐 그런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바그다드 여전사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치권에 들어오셔서는 이제 보수 여전사다 또 이런 의견도 있고 최근에 대선 주자 또 여론조사도 보면 뭐 장동혁, 한동훈, 오세훈도 있지만 이준석 의원님도 이제 거기 한 4위 정도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만큼 좀 정치적 기대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공원과 관련한 이제 그 참정권 훼손에 관한 그 법 이런 또 입법 활동을 하시니까 특히 이제 입법으로 좀 성과를 더 내주시면 국민들이 더 응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거의 한 1시간 반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